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현장이죠. 거기서 일하시는 한 요양보호사 이 팀장님이라는 분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인데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기록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희망콜이라는 서비스가 나와요. 이걸 통해 만난 어르신들과의 관계,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보람까지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장의 곡소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요양보호라는 일이 가진 여러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깊은 인간적인 연결, 또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할 지점들, 이런 걸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 팀장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록을 보면요, 처음 어르신댁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밝게 인사를 건네도 말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랄까? 누구신데 그래요? 이런다거나. 네, 나는 이런 서비스 신청한 적 없는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경계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심지어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당장 나가서.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시작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어르신들의 이런 첫 반응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낯선 사람이라서 경계한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 때문에 상황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아, 네.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내 처지,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심리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감이죠.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 자존심,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와서 내 생활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어르신이 까칠하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 팀장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막 좌절하기보다는 어르신들 속마음은 그게 아니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신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묵묵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장도 보고 심지어 어르신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노래까지 불러드렸다는 대목에서는 와, 정말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어렵겠다 싶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요양보호사라는 역할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 딱 드러나는 거죠. 네. 단순히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해드리는 역할까지 하는 거잖아요. 관계 형성이요. 네,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려면 정말 엄청난 인내심하고 공감이 필요하고요. 또 이 팀장님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매뉴얼만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깊은 인간적인 교감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돌봄 능력보다 이런 관계 형성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관계 형성 능력. 확실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지 저하,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는 더 어려움이 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92세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일화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방문 시간 3시간 내내 이제 그만 가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아, 3시간 동안이요? 네.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 준비부터 청소, 어르신 개인 위생 관리까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네, 그렇죠. 한쪽에선 계속 나가라는 말을 듣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어르신 안심시키고 달래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내야 했다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진땀이 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어떤 어르신은 자꾸 물건을 뭐 예를 들면 틀니나 아끼는 물건 같은 거요. 그런 걸 숨겨두시고는 요양보호사가 가져갔다고 의심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망상 증상도 흔하게 나타나죠.
혹은 방금 했던 말을 기억 못하시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모습도 흔했다고 하고요. 네네. 반복 행동이나 질문도요. 이 팀장님은 기록에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돌봄을 이어갔다고 그냥 담담하게 적으셨는데, 와, 이걸 매일 겪는다면 감정적으로 얼마나 소모가 클까 싶어요. 네, 정말 그럴 겁니다. 치매라는 질환이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 기록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나 불안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고 막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배회 증상이나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특정 질문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요양보호사는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들을 마주하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또 인간적인 연민과 존중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역할을 요구받는 거죠. 와, 복잡하고 섬세한 역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증상들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 어르신의 상태나 성향, 또 남아있는 능력 같은 걸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돌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맞춤형 계획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물건을 숨기는 행동이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안심시켜드리거나 환경을 좀 조절해드리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네. 이건 상당한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깊은 이해. 듣고 보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정말 다층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어쩌면 이 팀장님을 가장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어르신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고맙다, 수고한다 이러면서 협조적인 보호자들도 많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해나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가족과의 관계.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특히 한 어르신의 아드님하고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아들이 계속 어머님께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방문했던 남자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이 팀장님이 옆에 있다가 전화를 대신 받거나 혹은 통화 중에 팀장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다짜고짜 네. 웬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리냐, 당신 누구냐 이러면서 오해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치매 증상 때문에 전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셨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소통이 전혀 안 됐었네요, 사전에. 네. 결국 이 팀장님이 어르신께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야 어르신이 아들한테 아이고 내 아들이 오해했구나. 이 선생님은 희망콜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죠. 보호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선의로한 행동이 오해를 사니까 말이에요. 이 사례는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보호자, 그러니까 가족하고 요양보호사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또 얼마나 부족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소통 부재. 만약에 사전에 요양보호사의 방문 시간이나 성별, 그리고 어르신의 정확한 상태, 예를 들어 전화 사용이 어렵다는 점 같은 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과 충분한 정보 공유가 있었다면 이런 오해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충분히요. 둘째는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이 어떻게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을 둘러싼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와 상호작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시스템 전체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은 요양보호사에게 상당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게 만들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 소통의 부재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군요. 그런데 가족과의 어려움이 단순히 오해에서 그치지 않는 더 가슴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나요? 한 어르신은 며느리가 기초연금 통장을 들고 사라져버려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통장을 가지고 사라졌다고요?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다행히 이 팀장님이 속한 희망콜 서비스하고 주민센터에서 발빠르게 도와줘서 긴급 생계 지원 같은 걸 연결해서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노인 돌봄 문제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학대나 착취 같은 그런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맞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 특히 경제적 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힘든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어르신은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요양보호사가 혼자 밥을 못 챙겨 먹고 일하는 걸 보고는 자네 혹시 집에 가면 자식들 밥은 챙겨주나? 자네 자식들은 밥 굶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기도 했다는 따뜻한 일화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이렇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노인 돌봄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의 역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사회 안전망 시스템. 가족의 지지나 협조가 있을 때는 어르신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요양보호사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됐거나 심지어 가족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 희망콜 같은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시스템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부재할 때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팀장님의 기록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 속에서도 이 팀장님은 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기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요양보호사인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구석구석 챙겨드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어르신들로부터 친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요. 아,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죠. 처음에는 문전박대까지 하셨던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 언제 오냐며 기다리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콜 선생님 오시니까 이렇게 좋구나 라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간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일의 핵심 동력이자 가장 큰 보상일 수 있어요. 네. 이 기록은 요양보호라는 일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감정 노동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감정노동이요? 네,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때로는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복잡한 가족 문제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요양보호사 개인에게는 엄청난 감정 소모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때로는 억누르면서 타인의 감정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소진, 즉 번아웃의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 번아웃 위험. 네. 따라서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귀한 노동력은 지속되기 어려워요. 감정노동이라는 측면, 그리고 소진의 위험성까지 확실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팀장님의 기록이 청취자님께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 기록을 통해 요양보호 현장의 고단함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온기, 또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때로는 사회 시스템의 빈틈까지 정말 다양한 현실의 조각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다면적인 모습이죠. 단순히 서비스를 주고받는 건조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의지하면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이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가족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외부 요인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돌봄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희망콜과 같은 제도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신체적 불편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네, 이 생생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돌봄의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도 있겠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동시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쉬운 이 요양보호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도움이 절실하지만 홀로 고립되어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덜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팀장님과 같은 분들의 개인적인 헌신과 사명감에만 기대는 현재의 방식은 어쩌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더 존중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며,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헌신을 넘어선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공유해 주신 귀한 자료 덕분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